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 악산으로는요 5월 8일 자정을 넘겨서 1시 반쯤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어제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김원웅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광복회장 이 김원웅, 그야말로 이 부모가 모두 유공자예요. 그래서 유공자 관련 돈이 나오게 돼 있는데, 지원금이, 이 지원금을 혼자 거의 다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래 형제간들끼리 나눠 쓰라, 이것이 이제 부모님들의 유언이었었는데요. 이 유언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서 형제간의 갈등이 상당히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황,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21일 날 있게 됩니다. 21일 날 있게 되는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 전직 이 외교안보 수석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오늘 재판에서 이 검찰 측 주장,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보도된 내용, 그리고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도된 내용, 거의 이 검찰의 오늘 재판에서 이 공수사실 얘기한 걸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학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할 때 동원된 사람이요. 첫째는 이 차규근 법무부에 있는 출입국관리본부장이죠. 차규근이 개입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이규원 검사가 개입돼 있고요. 이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현장 역할을 총지휘 통제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입니다. 당시에 이광철은 선임 행정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출세를 해가지고 결국 비서관까지, 즉 1급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요, 청와대든 일반 행정부처 등 간에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 또 이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청와대에서는 사퇴를 시키지 않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끌이고 일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하나 내년 대선을 또 심판해야 할 주요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재판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선 이 차규근, 그 다음에 이규원, 이광철, 이 공통된 이 범인은요, 서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 서류 조작은 결국 이광철이의 지시에 의해서 차규근과 그리고 이규원 검사가 연락을 해서 긴밀하게 취하도록 조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차규근 본부장한테 이규원 검사의 전화번호를 주고, 또 이규원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차규근한테 다 얘기를 했으니 빨리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즉 출국을 금지하는 서류를 빨리 만들어서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그 사진을 본래 팩스로 차규근한테 법무부에 보내게 돼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법무부에 팩스로 보내지 말고 사진을 찍어서 그냥 법무부에 차규근한테 보내기만 하면 바로 조치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규원 검사는 출입 요청서, 출국 금지 요청서에 서울중앙지검 번호, 이미 무혐의 처리된 중앙지검 번호하고, 그 다음에 동부지검의 사건 번호는 조작해가지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 불법 출국 금지 서류에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진으로 찍어서 그거를 차규근한테 보내서 차규근이가 실무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출국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는 2019년도 3월 22일에서 23일 그 출국 금지하는 정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왜 개인정보법 위반이냐, 서류 조작이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벌써 서류가 조작됐잖아요. 이규원에 의해서. 왜 개인정보법 위반이냐, 본래 당시에 김학의는요 피의자가 아니에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테러범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공기 발권 사실 자동 통보 조치 딱 이루어지게 해놨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김학의를 말이죠, 테러범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테러범들한테 자동적으로 이 비행기 딱 표가 끊어지면 바로 이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테러범을 출국을 못하게 해가지고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중증 관리 대상 알람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중점관리 대상 알람 정보 시스템에다가 김학의를 입력을 시켜놓고 김학의가 발권이 되면 바로 통보가 자동으로 출입국 관리 직원들한테 통보가 돼서 출국을 금지시켜요. 이런 조치를 해놓은 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남용형이 또 적용됐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 직권을 남용해서 말하자면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국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직권남용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내용들이 어제 이제 재판에서 전부 다 검찰이 진술했고요. 여기에 관해서 이규원 검사는 뭐라고 강변을 하고 있느냐? 절대로 이것은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범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새롭게 또 이 검찰이 주장한 내용은요. 지금 현재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이것도 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공수처에 넘겨놨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관련 사항이니까. 근데 공수처에서 지금 50일 가까이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검찰에 돌려보내지 않으면서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이 중앙지검에서 이규원 사건 이번 새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규원 이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때문에 지금 현재 별도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일부 형사 일부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김학의 차관과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이거를 한겨레와 같은 특정 언론에 흘렸다. 그래서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버닝썬 사건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덮기 위해서 김학의 사건을 조작한 거예요. 이 조작할 때 쓴 것이 바로 사용하게 된 보고서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인데 이 면담 보고서도 가짜로 썼어요. 예. 이것이 그래서 이런 가짜로 쓴 이 면담 보고서를 갖다가 특정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수사하고 있는 이규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 검찰에서는 이 기밀 누설 혐의하고 그 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국과 관련해서 이미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병합해 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김원웅 광복 회장 그야말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김원웅 광복 회장이 자기 모친으로부터 2009년도에 모친이 작고했는데 그때 모친이 유언장을 남겨놨어요. 뭐라고 유언장을 남겨냐면 삼남 사녀 자식들이 있는데 삼남 사녀들에게 똑같이 넘겨줘라. 이렇게 유언장을 써놨는데요. 이거를 혼자 착복하고 있어요. 이 착복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조선일보에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이 막내 삼남 사녀 중에 막내인 김도연 씨가 2019년도 7월에 김원웅이가 이 광복 회장으로 취임하니까 바로 형제 동의 없이 모친 연금을 수령했다. 이렇게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요. 전국 광복회 지부에 발송했어요. 15개.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국의 광복회 지부에 보낼 때는 1993년도에 모친이 작성한 유언 공정 증서까지 첨부했기 때문에요. 이 모친이 균등하게 배분해서 나눠 가져라. 이 얘기는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김원웅이는 이 모친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연금 전액을 본인이 수령하여서 본인이 착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에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일부 동생들에게 좀 나눠주고는 나눠주는 주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제대로 분배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폭로하고 이러니까 오래간만에 동생 자책을 찾아서 사과하고 다시 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 모친의 연금 수급권을 차남 김원규 씨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김원웅 회장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부친과 모친의 연금은 이 김원웅 회장이 직접
단독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원웅 회장은 인사천행, 예산 부당집행, 그 다음에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발언, 이런 걸로 인해서 광복회 내 외부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자르지 못하는 이유는 참 어디에 있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원웅이는 누가 사퇴하라 말아를 떠나서 본인이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 전문가들 중에서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직접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4명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언론에서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집중 취재했는데요. 이 당사자들은 결국 유정화, 임성준, 윤병세, 천영우 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이 4명은 주미특파원들의 전현직 주미특파원들의 모임이 한미클럽이에요. 이 회장은 이강덕 기자인데, 이 한미클럽이 어제 북한 핵무장 시대 역대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에 듣는다, 이런 제하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한미 관계, 그 다음에 남북 관계, 미북 관계 관련해서 임성준 전 수석의 경우에는요, 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상향식 실무교섭 방식과 원칙을 지키는 방법을 채택할 것이고, 제재와 대화의 강원 양명책을 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하면 우선 핵 군축 접근 방식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을 제거하는 이런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윤병세 전 수석의 경우에는 북핵 인정하의 평화공조를 상정한 대화는 허구다. 어렵더라도 비핵 평화라는 일관된 목표를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경우에도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는 반드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한미 차관급 확장 억제 협의회를 장관급 핵 기획그룹으로 격성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전술핵을 조건부, 시한부 전진 배치하고 나토식 핵 공유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동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영우 수석의 경우에는요, 대화의 대안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하고 군사적 해결밖에 없는데 이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대화를 통한 노력이 다 소진된 이후에 이런 레짐 체인지와 군사적 해결 방안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4자 또는 6자 회담보다는 미북 간의 양자 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되 이해 당사국들과 사전 협의와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그리고 유정화 전 수석은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입장에 서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건설적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예. 그리고 이제 쿼드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쿼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이 4개 국가의 안보 협의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 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천영우 수석의 경우에는 쿼드 플러스의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표와 전략, 운영 방안 등이 우리 국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임성준 전 수석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쿼드 가입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안보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길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긴밀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묘안이 없다. 그리고 윤병세 수석은요, 우리는 한미일 3국 협력과 쿼드 참여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영내 주요국들과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태 질서 구축에 있어서 인도태평양 질서 구축에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일 관계에 관해서요, 유정화 전 수석은 오늘날 한국은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관계도 고려해야 된다. 한국은 스스로의 국력 성장에 자신을 가지는 한편 100년 전 역사로 인한 피해의식이 현재를 제약하지 않도록
과감히 떨쳐야 한다. 그 다음에 임수석은요, 한일 관계의 양자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 속에 내재된 지역적, 전 지구적 문제에 관한 전략적 함의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천정훈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2005년도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저의 논평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린 틀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요. DJ 때도 있었고, MB 때도 있었고, 이런 분들인데 생각은 같아요. 중요한 점은 이분들 모두 평생 40년 가까이 외교관 일을 해온 사람들로서 현실 국제관계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참고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조선일보 5월 7일자 어제 칼럼입니다. 강인선 라이브인데요. 강인선 부국장은 워싱턴 특파원할 때 아주 대대적으로 활약을 했고 많은 미국 내 우리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기사를 쓴 분이에요. 이 문정부에 기대하는 바이든의 속마음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속마음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목표가 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일을 화해시켜 가지고 중국 대중 연대를 강화시키는 데 기본 목표가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 대화 필요성만을 되풀이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21일 워싱턴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래 백악관에서는 말이죠,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같이 여는 방안을 연구했는데요. 지난 4월 달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이후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사실상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도 반대했고요. 한국도 반대해서 결국은 이러한 3국 정상회담, 한 칼에 워싱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무산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 칼럼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미일 연대 이 구축은 바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3개국이 한 목소리를 내서 외교적 홈런을 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미국 내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연대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이 쿼드 플러스를 지금 이 인태 전략의 핵심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많은 참여 요청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분과위원회별 논의, 분과별 논의에만 참여하고 전면 참여는 여전히 싫어하는, 거부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어서 결국은 이건 한국 국익에 이롭지 않다. 이러는 것을 바이든 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미국 대화 필요성만 반복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상당히 왕따가 되고 있다는 지금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코로나 위기 이후에 국제 환경이 극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고, 북한은 또 문재인 정부는 상대해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매달리는 걸 보면 문 대통령이 북한과 백신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참모들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문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집부리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무딘 칼로 이 복잡한 외교의 파고를 넘을 수 있겠느냐,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절대로 그냥 오지는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요,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경우 제 기억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5월에 이례적으로 황사 경보가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8일, 이제 날 새고 나면 오늘이죠, 이 국내 유입된 황사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9일부터는 다소 해소될 것이다 라는 지금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말이죠. 7일에 전국 17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를 내렸어요. 황사 위기경보. 그래서 이 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 그다음에 전라도, 이 강원도, 경북 12개 시도에는 황사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그리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지금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황사는 말이죠. 중국과 몽골에 걸쳐 있는 고비 산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 국내로 유입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고 5월 중에 황사 경보가 내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통상 3, 4월 달에 많이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5월 중 내륙에 황사 경보가 이렇게 심하다 이 발표가 된 것은 2008년도 5월 30일 이후 13년 만에 처음일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올해 온난화로 인해서 고비 사막의 눈이 빨리 녹은 데다가 다른 해보다 건조한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황사로 인해서 프로야구 경기도 대거 취소 됐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요, 이 환경부에서는 황사가 한반도에 계속 유입됨에 따라서 경보 발령 지역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이 황사 마스크 쓰시고요. 가능하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 이제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 좋은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